어느 조용한 마을의 형설촌이라는 작은 공동체가 있었다. 이 마을은 신기하게도 매년 마을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거대한 눈사람을 만드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그 눈사람은 마을의 힘과 단결을 상징하며 또 다음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도 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한 명의 새로운 주민이 이사오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이었는데 그는 대도시에서 유명한 사업가로 성공을 맛본 인물이었다. 사업가로서의 철학을 지닌 다니엘은 모든 결정을 개인의 이익이라는 기준에 따라 내리곤 했다. 형설촌에 이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 거대한 눈사람 만들기 행사가 열렸고 다니엘은 이 행사가 자신이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눈사람을 만들 시간에 자신의 사업을 부상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곧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 모두 다니엘이 참여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다니엘의 개성을 존중하는 듯 그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듯했다. 처음에는 의아하게 여긴 다니엘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이들은 자신들만의 유대와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며 다니엘에게 천천히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해시켜 나갔다. 그해 겨울 놀랍게도 형설촌은 한파와 폭설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버텼으며 마을의 농작물과 가축들은 불어닥친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았다. 이를 본 다니엘은 자신이 놓치고 있던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바로 공동체의 힘과 그 유대를 통해 얻어지는 결과물이었다. 그는 다음에 눈사람 만들기 행사에서는 제일 먼저 나서서 눈을 모으고 마을 사람들 간의 소통을 주도하며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 사람들 앞에서 첫 삽을 떠서 눈사람의 토대를 쌓기 시작했다. 다니엘은 그 순간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심을 내렸다. 성공이란 개인적인 성취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으며 진정한 성공은 공동체와의 공존 속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마을과 자신을 하나로 묶는 경험을 통해 공동체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다니엘의 이 변화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고 그해의 마을 축제는 모두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특별한 순간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마이클 샌델이 공동체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며 개인의 이익을 넘어 공동체와의 조화를 통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모두가 함께할 때 우리는 더 크게 웃을 수 있으며 그 웃음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세상이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예전 어느 날 작은 마을에 밴디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평화롭고 조용한 곳이었지만 밴디는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서로를 신경 쓰지 않고 자기만의 이익만 추구하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밴디는 이를 바꾸고 싶었고 그래서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밴디는 마을 광장 한복판에 커다란 나무 테이블을 설치했습니다. 그 위에는 다양한 과일과 음료가 놓여 있었고 푯말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눔의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특별한 자리입니다. 호기심을 느낀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테이블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밴디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혼자만의 즐거움에 빠져 살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새로운 실험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여기 있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최대한의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수박을 좋아하는 톰은 다른 사람을 위해 복숭아를 선택해야 했고 오렌지 주스를 선호하는 메리는 포도 주스를 집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이 새로운 형태의 나눔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밴디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작은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연극의 내용은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 사람에게 큰 즐거움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밴디는 친구들과 함께 마을에서 일어난 여러 작은 일화를 코믹하고 과장된 방식으로 재현했습니다. 길가에 쓰레기를 치우느라 늦은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지만 대신 그가 치운 길을 통해 출산을 앞둔 여성이 병원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이야기, 길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찾아주느라 고생했지만 그로 인해 지갑 주인이 생피를 발견하게 되어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 등으로 사람들의 박장대소를 끌어냈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밴디는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경험한 과정은 바로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철학의 실천입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들이 최대 다수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다른 사람의 행복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행동한다면 우리의 마을은 분명 더 행복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침 인사 한마디에도 많은 마음을 담았고 작은 선행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길거리에는 더 많은 웃음꽃이 피어났고 마을은 밴디의 메시지를 따라 점점 더 행복한 곳으로 변모해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웃으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야기하는 밴디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레미 벤담의 가르침을 통해 마을을 행복의 결집체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먼 곳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톰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톰은 마을에서 가장 호기심 많은 사람이었고 세상의 모든 일을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답을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를 특히 괴롭힌 문제는 어떻게 사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즉 인과관계의 비밀이었습니다. 어느 날 톰은 시장에서 신비한 노파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며 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세상의 진리를 하나 알려주겠는데 흥미가 있느냐? 톰은 물론 고개를 끄덕였고 노파는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나는 데이비드 휴메의 인과관계에 대한 회의론을 바탕으로 한 진리를 알고 있다. 그것을 듣고 싶으냐? 톰은 휴메 철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고 매우 흥미로워하며 노파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노파는 말했다. 우리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믿게 만드는데 이건 단지 우리의 경험이 빚어낸 환영일 뿐이야. 사건 A와 사건 B를 보고 나서 우리는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믿지.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관계를 직접적으로 볼 수 없어. 그 말을 들은 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건가요? 어떻게 사건들 사이의 관계를 신뢰할 수 있나요? 노파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금부터 내가 마법을 부릴 테니 잘 보거라. 그녀는 시장 한복판에서 사람들을 모은 후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노파는 손에 작은 구슬 2개를 가지고 있었고 한 구슬을 공중으로 던지자 다른 구슬도 마치 자석에 끌리듯이 뒤따라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경이로운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톰은 더욱더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원리인가요? 노파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이느냐? 사람들은 첫 번째 구슬이 두 번째 구슬을 끌어당겼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내가 너에게 말해줄 것은 그저 두 구슬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란다. 내가 본 것은 그저 두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을 뿐이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이지. 그것이 바로 듀메 회의론이 말하는 거야. 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항상 믿던 인과관계가 그저 우리의 상상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우리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확신할 수 있을까요? 노파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경험적 습관에 의존해 해석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그게 무조건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해석의 한계일 뿐이지. 중요한 것은 그 한계를 이해하고 때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란다. 그날 이후로 톰은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과관계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항상 질문을 던지며 다양한 시각에서 사물을 관찰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새로운 지혜와 발견의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톰은 마을의 현자로서 많은 이들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톰은 그의 요정에서 단순한 사실로부터 추론한 해석이 얼마나 커다란 역할을 하는지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파하며 평생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와 함께 듀메 철학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해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한때 중세 유럽의 한 작은 마을에 토마스라는 이름의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름이 가리키듯 놀랍게도 자신의 이름과 동일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에 깊이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법에 대해 알리고자 했지만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철학적 논의보다는 일상의 생활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토마스는 기발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는 마을 축제에서 자연법의 개념을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마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던 장기자랑이었습니다. 토마스는 참가자로 나서서 자연법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전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축제날 사람들이 무대를 둘러싸고 흥미진진하게 다양한 공연을 지켜보고 있을 때 토마스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는 무대로 올라가더니 청중을 향해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신기한 체험을 통해 자연법의 진리를 느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대 한쪽에서 커다란 2장의 판자와 여러가지 색깔 있는 공들을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자연법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공들은 우리의 선택을 상징하고 환자들은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입니다. 자연법에 따라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본능적인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게임을 가져왔습니다. 토마스는 공을 무작위로 던졌고 마을 사람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공을 한 손에 쥐고 판자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판자들에는 선과 악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경로가 그려져 있었는데 참여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선을 상징하는 길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선택을 보며 웃고 토마스가 의도한 대로 자연스럽게 선을 선택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자연법은 이렇게 우리의 선택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이 이끄는 대로 선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마스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이 게임을 통해 자연법의 개념을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토마스의 독창적인 접근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공연은 자연법이라는 난해한 철학 주제를 누구나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토마스와 그의 자연법 이야기를 더 자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토마스는 자신의 이론을 단순히 말로만 전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재미있고 실용적인 접근 덕에 그는 마을의 철학자로 불리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의 연극 같은 철학 이야기를 통해 자연법의 의미와 중요성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토마스는 아퀴나스의 철학을 자신의 방식으로 새롭게 빛내며 마을 사람들에게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는 삶의 중요성을 남겼습니다.